네, 안녕하십니까.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북을의 당원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김남근 TV 이번 촬영부는 이번 12.3 내란 사태와 12월 14일 날 탄핵 가결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탄핵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패널이 나오셨는데요. 네, 한번 패널들이 직접 자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의회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있는 구로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준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호건 구의원님은 이제 그 12.3 내란 사태 났을 때 뭐 밤 11시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받고 저를 국회 앞까지 아주 빨리 태워다 주셔가지고 제가 무사히 담을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구의원님이십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한번 먼저 좀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명분으로 야당이 검사들을 막 탄핵을 하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막 선포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원전펀드, 혁신성장펀드, 검찰 특활비 등의 예산 삭감에서 야당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 또한 맞는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엄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한번 계엄을 하게 되게 되면 계엄 사령관이 사실상의 이제 막 행정부 수반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행정부의 기능들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법원의 재판도 이제 군사 재판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법원의 기능도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이제 그 계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 77조하고 계엄법 2조에 의하게 되면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 그것도 꼭 군사력을 동원해야만 되는 상황, 적과 교전하고 있는 상황, 이런 걸 이제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야당이 예산 삭감했다. 그건 뭐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는 이제 여야가 이제 항상 그 다투게 되고 또 나중에 합의를 보게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럼 뭐 거의 매년 계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이제 뭐 전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사 탄핵을 했다. 그게 어떻게 전시 사변이나 적과 교전을 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서도 그 계엄의 요건은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야당이나 국회하고 협의하고 국정을 같이 운영한다는 마인드가 없고 결국 힘으로 국회와 야당을 이제 눌러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계엄이라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역사적으로 이제 뭐 거의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이제 상황에 사용해야 되는 제도들을 이제 악용해서 이번에 이제 시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뭐 검사 탄핵 문제는 사실은 이제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는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파면까지 해야 될 사유냐는 또 다툼이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징계 조사를 안 해요, 검찰에서.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그러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그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징계를 안 할 때 하는 것들이 이제 이 탄핵이기 때문에 그런 탄핵 조사를 하고 탄핵 절차를 밟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원전 펀드하고 혁신성장펀드는 이제 제가 예산 심의를 했는데, 혁신성장펀드는 이제 예를 들면 238억의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이자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는 다른 데다 놔두고 그거를 또 내년 예산을 또 새로 편성을 하니까 그 이자를 갖다 써라. 예산을 또 편성하지 말고, 이런 거거든요. 항상 그 펀드와 같은 어떤 이자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예산에 다시 재투입해서 사용을 하지, 그거를 따로 보관해 놓고 또 새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한 건데, 갑자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혁신성장 펀드를 그 예산을 대폭 삭감해 가지고 그런 중소기업들, 혁신기업들 지원하는 것들을 뭐 못하게 했다니까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거고, 원전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기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있는데, 보통 이제 펀드라는 건 민관이 합동해 가지고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억 원의 이제 그 원전 펀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정부 예산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그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이 같이 투자해서 펀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잘못하면 재정으로 막 40% 50%씩을 지원해주면 이건 특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원전 펀드만 정부 예산으로 40%를 조성하는 거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례적인 거죠. 1,000억 조성하는데 보통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400억씩이나 정부 예산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여야가 실갱이를 벌이다가 타협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부 예산으로 35%만 해서 5%만 깎자. 그렇게 해가지고 50억 깎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원전 사업들을 못 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던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려줬던가 아니면 다 알면서도 이제 그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은 예산을 깎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허위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은 12월 3일 날 네. 저랑 같이 이제 뭐 밤 11시에 그냥 불이 났게 또 예. 결국 국회로 달려가셨잖아요. 예. 갑자기 이제 뭐 긴급 상황이 발생이 돼서 뭐 같이 이제 국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날 현장을 가서 보니까 뭐 장갑차도 와 있고 뭐 경찰들이 국회를 다 둘러싸 있고 또 헬기 707 특수부대라는 이제 헬기가 또 국회로 이제 들어가면서 헬기도 막 뜨고 하니까 굉장히 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런 공포감이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민들이 뭐 장갑차도 막아주고 막 경찰들하고 막 밀치기도 하면서 우리를 좀 지켜주기도 했는데요. 그날 이제 담 넘어가시면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또 장관 국무위원들도 자신들도 12월 3일 날 그날 국회를 가봤더니 계엄이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국무회의도 안 하고 계엄을 한 게 맞죠. 그리고 국회 통지도 안 하고 절차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만일 한 게 맞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그날 뭐 저도 이제 엄청 놀랐죠. 뭐 갑자기 보좌관이 이제 뭐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뭐 어떤 가짜 뉴스 같은 걸 듣고서는 괜히 호들갑을 또 혹시 떠는 거 아닌가 그래서 TV를 켜봤더니 진짜 대통령이 막 담화를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 미리 계엄 준비를 해놓고 국회의원들을 다 잡으려고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냥 후다닥 그 양복을 들고 만일 이제 차가 있는 지하로 내려가면은 이제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길거리로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또 다 이렇게 전화들을 안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우리 이호건 구의원님이 그래도 마침 전화를 밟아주셔가지고 계엄이 선포돼가지고 빨리 국회에 가서 이 계엄 해제 결의를 해야 되니까 국회로 좀 날 데려가 달라 그래서 또 우리 이호건 의원님이 또 달려와 주셔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한 벌써 11시 넘어가니까 내부순환도로 11시 넘어갈 때 이미 그 뉴스에서 이제 계엄이 실시되기 때문에 다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국회가 이미 뭐 통제를 시작을 해서 문이 다 닫혔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뭐 담이 낮은 이제 그 수소 충전소가 있거든요. 국회 바로 옆에 거기가 이제 담이 낮은데 뭐 글로 빨리 다 넘어와라 뭐 어느 쪽 문이 열렸다 그랬는데 이호건 뭐 국회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이제 그날 가보니까 이미 국회 앞에 그냥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다 경제가 되니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이제 담이 낮은 쪽으로 갈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이 제일 높은 도서관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뭐 다행히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막 밀어줘가지고 이제 위에는 올라갔죠. 근데 앞에서 경찰 4명이 막고 있으니까 이게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하고 담 사이에 그 아주 좁은 요 공간으로 슥 미끄러져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발도 다 까이게 되고 허리도 다치고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간신히 그래도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이제 됐습니다. 보통 아주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경찰이 다 봉쇄를 했고 장갑차도 아마 장갑차가 정문을 뚫고 들어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걸 결국 이제 시민들이 막은 거잖아요. 움직이질 못하게 막다 보니까 그 준비했던 병력들이 충분히 다 국회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헬리콥터로 동원된 병력들만 이제 들어가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이런 걸 마치 그냥 뭐 2시간짜리 해프닝이었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다들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은 뭐 잡혀가가지고 뭐 장기간 구금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그 각오를 갖고 넘어가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뭐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딱 11명만 불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11명인가 그랬더니 국무회의의 성립을 시킬 수 있는 그 의사 정석수가 11명이어서 그걸 부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같이 회의를 시작해서 뭐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개의하고 했던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불러가지고
올 때마다 아마 대통령이 이렇게 쪽지를 나눠주고 뭐 무슨 이걸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그래서 뭐 그 장관한테는 이제 뭐 그 기재부 장관한테는 유동성을 빨리 풀어라. 뭐 이 계엄이 됐다 그러게 되면 이제 해외 신인도 확 낮아질 거 아니에요.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유동성을 풀어라 뭐 이런 걸 뭐 쪽지로 나눠줬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뭐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총리 얘기도 뭐 자기도 와서야 처음 들었다. 미리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를 한다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다 이렇게 뭐 먼저 온 사람들 얘기 듣고 대기하고 있었고 뭐 그런 상태 속에서 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계엄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우리 헌법 77조에 의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계엄법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도록 돼 있는데 이건 국무회의 회의를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11명을 순서대로 불러가지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회의를 개의하지도 않았고 또 국무회의가 되려면 부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가 끝나고 그 안건에 대해서 그 장관들이 이름하고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이제 비로소 이게 국무회의 회의가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심의가 됐다. 근데 그런 이제 부서를 한 것들도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 심의라는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국회 통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도 국회 통지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국회도 통지 안 하고 기습적으로 또 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절차에 문제가 많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건의해가지고 이제 그 계엄을 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려면은 국무총리를 거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무총리가 사전에 건의 내용을 보고서는 계엄을 할 상황인지 이런 걸 심사했냐? 자기는 사전에 아무것도 받아본 적 없고 그날 당일 가서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엄이라는 이렇게 이제 행정부나 사법부의 기능들을 다 정지시키고 계엄 사령관이 행정하고 군사 재판을 이끌게 되는 이런 아주 비상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걸 이 평생 한 번도 안 겪어볼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거의 사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제도를 하는 거니까 절차가 엄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 통지도 안 했고 국무회의 심의도 안 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그 건의받은 내용을 심사하는 것들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절차적으로는 많은 하자가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이번 12.3 비상계엄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이 명분상으로도 문제지만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죠. 이제 의원님이 앞서 이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계엄 해제를 하려고 이제 국회에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 조금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봉쇄한 기관 중 하나가 국회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계엄 선포시에 과연 봉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만약 이것 또한 가능하다면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계엄군이 진입해가지고 뭐 서류들을 압수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판관들을 체포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계엄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행정부하고 그 사법부만 통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 헌법하고 그다음에 계엄법 8조에 의하면은 행정부나 이제 그 사법부 법원의 기능 중에 일부를 군사 재판으로 가져와 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국회는 이제 통제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는 그 계엄이 적법한 건지 아닌지, 계엄을 이제 해제할 때가 된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심의해서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헌법상 갖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국회를 통제해버리면 그 계엄이 적법한 건지 계엄을 해제할 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통제한다, 국회를 봉쇄한다라는 것들은 이미 헌법하고 계엄법에 위반되는 거죠. 근데 이번 12.3 그 비상계엄을 보게 되면 포고령 1호에 국회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 자체가 위헌이지.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 이제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엄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국회로 군인 계엄군들을 보내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연행해서 가두려고 그랬던 것들은 그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위헌 위법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거다. 어떤 우리나라 헌법이나 어떤 계엄법의 어떤 규정에도 국회를 그렇게 봉쇄하는 그런 제용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가 그 계엄의 적법성과 그 계엄을 해제시킬 건지 아닌지의 결정권들을 헌법상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12.3 계엄이 내란죄라고 하면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들은 적이 하는데 국헌문란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이 무장하고 들어간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란죄가 이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그걸 이제 내란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폭동을 했어야만 이제 내란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근데 국헌문란이라는 게 뭔지가 이제 약간 추상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한번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1952년도에 이승만 정권 하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는 자기가 대통령에 재선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상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직접 선거로 자기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개헌을 시도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다 버스에다 가둬놓고 계엄을 이제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가둬두고 계엄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도 내란이다. 대통령이 내란을 한 거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헌문란이라는 거의 개념 조항을 형법에다 하나 더 만들게 됐어요. 91조라는. 그래서 우리 형법 91조에 하면 이제 국헌문란이라는 건 헌법기관,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행사하기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강압적인 방식을 통해서 뭐 계엄군을 동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이제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게 되게 되면 헌법기관인 국회를 계엄군이 강압적으로 계엄군과 경찰이 강압적으로 봉쇄를 해서 그 계엄 해제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그 국회의 권능, 계엄 해제의 권능들을 이제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국헌문란의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선거관리위원회도 들어가서 선거관리위원들의 직원들을 이제 체포를 하고 거기 있는 서버를 탈취해 오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권능을 계엄군이나 이런 강압적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행사하는 것들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거는 뭐 넉넉히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과거 선례라든지 국헌문란의 정의를 미뤄봤을 때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런 상황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뭐다라는 걸 아예 형법에다 규정을 했다는 거죠. 저도 그 12월 3일 날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계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이제 뒤에 들린 소식으로는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체포조까지 진행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접경지인 파주 지역에 기갑사당 탱크도 서울로 진격시키려는 얘기도 도는데 이 정도면 명백한 내란과 폭동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 특히 몇몇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것이 무슨 폭동이고 내란이냐, 그냥 2시간 만에 끝나버린 소란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이외에 이 반박이 과연 정당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쭉쭉 그 대통령 쪽의 주장은 폭동 정도까지 안 갔다 이제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헌문란 목적도 자기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은 이제 뭐 이미 국민들이 다 국회라는 헌법기관에 그 계엄 해제 요구를 하려는 결의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 뭐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뭐 체포하려고 그러고 이런 걸 이제 다 봤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건 뭐 부정하기 이미 어려운 상황인데 어디 폭동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소란 정도 수준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폭동이라는 건 우리 법원 판례에 의하게 되면 이제 폭행 협박 등, 폭행 협박 위협 등을 통해 서 한 지역의 평온을 깬 거, 이거를 이제 폭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뭐 계엄군이 뭐 다 진입을 못했지만 시민들이 장갑차하고 이런 버스를 막아가지고 헬리콥터로도 뭐 수백 명이 들어와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다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 이미 뭐 기갑부대를 동원하려는 계획도 있어서 그 기갑부대 그 대장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고 명령만 내려오면 그리고 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시를 받은 상태 속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고 또 경찰에도 뭐 체포조를 만들려고 해서 한 100여 명의
체포조를 뭐 선발해 놓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한 지역 이상의 어떤 뭐 거의 전국적인 그런 평원들을 다 깬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판례에 하게 되면 이미 계엄 자체를 계엄이라는 거 그 자체 안에 이미 강압적인 방식으로 행정이나 사법의 기능들을 정지시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개헌을 국헌문란 목적으로 활용했다. 헌법기관이나 그 헌법기관이 국회나 이제 선관이나 이런 것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이 계엄이라는 방식들을 이용했다 그러면 그 계엄이라는 방식을 이용한 것 자체가 이미 폭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리적인 측면으로 보나 뭐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본 국회에 그 당시 벌어졌던 상황들을 다 보면 폭동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 내란죄에 있어서 폭동까지 갔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원래 하려는 목적을 달성 못했잖아. 그들의 목적이 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선관위를 이제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던 걸 보게 되게 되면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다 무효화시키고 국회를 아마 사실상은 해산시킨 상태 속에서 다시 그 국회를 다시 구성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목적은 달성을 못했죠. 결국은 그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었고 또 국회의원들이 빨리 움직이면서 가서 바로 즉시 계엄 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법원 판례에 의하면 내란죄의 기수가 되는 것들은 폭동까지 가면 이미 기수가 된 거거든요. 목적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제 그 범죄 내란죄라는 범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란죄의 기수까지 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윤석열은 본인은 체포의 채자도 얘기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방사령관은 체포하라, 끌어내라, 그리고 지하벙커에 가둘 장소도 마련했다고 하고요. 또 국회 봉쇄도 안 했다고 하는데 경찰청장은 국회를 봉쇄하라고 해서 봉쇄했다. 이런 게 윤석열이 거짓말하는 게 맞죠? 혹시 증거가 없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버티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라디오상에서 들어보면은 그 현역 특수부대도 이외에 또 전역한 HID 뭐 특수부대를 또 따로 이렇게 대기를 시켜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계속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참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보면 참 묘한 사람이에요. 이미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국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면서 뭐 국회의원들 빨리 끌어내라, 뭐 체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한테 직접 불려가서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쪽지까지 받으면서 뭐 체포해야 될 사람들 명단을 받고 체포조를 구성하라고 그랬다 그러고 국회를 봉사하라는 이제 그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뭐 망설이다가 봉쇄를 했다라고 그러고 이미 실행을 한 사람들은 다 그 내란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만 뭐 그 사람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다 아니다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TV에 나와가지고 그냥 강변하는 쪽으로 이제 뭐 난 체포에 채자도 안 했다 뭐 그런 얘기 안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부인하고 특별히 증거가 안 나오면 이제 버텨봐야 된다.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일단은 버텨보자 뭐 이제 이런 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미 증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한 것들은 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에 가서 다 인정이 되는 거고 또 이런 TV 영상이나 이제 이런 데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뭐 그 계엄군들을 투입했고 뭐 체포하려고 그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영상으로 다 찍어놨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그 당사자들이 다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뭐 그 영상 찍을 때 뭐 저실은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뭐 버티기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게 그 뭐 몰래 아직도 뭐 한 것 중에 안 밝혀진 사실도 상당히 있겠지만 적어도 그 내란죄 폭동에 해당되는 그런 국회 침탈하는 장면이라든가 선관위 침탈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건 다 증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증거가 없어서 이 재판이 어렵고 그럴 사안도 아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뭐 버틸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아무튼 좀 인성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뭐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일단은 무조건 부인하고 보자. 저쪽이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뭐 이런 태도로 지금 임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더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저게 이제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꾸라지라는 얘기도 쓰잖아요. 이게 수사를 많이 해봐서 뭐 그 증거가 안 나오면은 뭐 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니까 지도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일단은 뭐 인정해도 나중에 인정하면 되니까 뭐 그냥 증거 안 나왔다고 보고 이제 무조건 버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미 다 이제 웬만한 증거들은 다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ID 이제 정보사령부 문제는 이제 북파 공작에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를 이제 동원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전역한 사람들을 대기시켰다고 그러니까 이제 30명이 대기를 했는데 뭐 나중에는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5명은 현역 HID였고 뭐 나머지들은 이제 누구였는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아마 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왜 동원을 하려고 그랬을까? 그렇죠? 그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뭐 암살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 북파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납치, 암살. 뭐 그럼 납치, 암살 이런 것까지가 계엄 계획 안에 있었던 건가 이제 그런 지금 의혹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정보사령부 쪽은 현역 정보사령관만이 아니라 이미 그 불미스러운 일로 퇴역을 했던 전 정보사령관이 가담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 계획들을 세운 거였는지 있는데 뭐 아무튼 그 HID를 동원해서 뭐 납치, 뭐 암살, 뭐 이런 것까지를 내란의 어떤 계획 안에 포함해가지고 실행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들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내란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통치행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이 통치행위가 이 여당 측 의원들의 주장처럼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치행위라는 게 옛날 뭐 그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그때 헌법 교과서나 이제 행정법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이제 87년 이후에 민주화된 이후에는 뭐 헌법 교과서나 이제 행정법 교과서 다 사라진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유신헌법이라는 게 항상 뭐 문제가 되잖아요. 뭐 독재를 옹호해준 헌법이기 때문에 뭐 그 굉장히 위헌적인 그런 헌법이었다.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때 이제 일부 헌법학자들 중에서 주장이 뭐냐 하면은 박정희라는 그 탁월한 지도자의 영도력의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뭐 지금 이제 그런 거에 동의하는 학자들이라는 거의 없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그 다른 제자들 중에 이제 교과서에 그런 내용을 일부 써놨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는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도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제 통치행위라는 것 자체를 인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지도 논란이고 이게 법률 용어는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용어인 거지. 그런 정치적으로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는 통치행위라는 게 인정된다 쳐도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이런 것이면 그건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그런 게 우리의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뭐 통칭이라는 게 있고 그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들은 거의 한 3, 40년 전에 이제 과거의 유물인데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없고 판례도 뭐 다 인정을 안 하는 것들인데 갑자기 그걸 들고 나왔어요. 윤상현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또 법학자도 아니잖아요. 법률가도 아니야. 그래서 대정부 질문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 방해에 뭐 통칭이라는 건 옛날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고 뭐 유신헌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뭐 만든 그런 이론이고 그 뒤 법원은 이제 그런 통칭이라 하더라도 뭐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주의를 위반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다 지나간 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윤상현이 난 잘 모르고 저런 얘기를 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대통령이 담화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서로 짜고선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한 3, 40년 전에 사라진 이런 이론들을 다시 들고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이 극우적인 분들한테는 향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탁월한 지도자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론에 의하면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우리가 왕조 시대도 아닌데 무슨 그런 게 어딨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구구적인 성향의 분들은 이제 그런 윤석열이나 박정희나 윤석열이 이제 박정희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탁월한 영도자가 이제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해서 아마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것은 뭐 확실하겠지만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설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탄핵 재판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오래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탄핵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언제쯤 끝이 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탄핵 재판도 이제 그렇게 민사 소송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마치 민사 소장 제출하는 거와 비슷하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송달을 해서 대통령 측이 그에 대해서 답변서를 내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서로 공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금 그 소장에 해당되는 탄핵 소추안 송달한 걸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측이.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끌어보고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신문기를 못 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송달 방법 중에는 뭐 특별 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가서 직접 송달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계속 송달을 했는데 이제 안 받으면 뭐 공시송달 같은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아마 법원은 뭐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송달이 됐다라고 아마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곧 신문기를 이제 열 것 같습니다. 신문기를 여는데 6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6개월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60일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90일 했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좀 재판하기 어려운 그런 탄핵 소추 사안이 많았어. 뭐 뇌물죄도 있었고 직권남용죄도 있었고 뇌물죄 관련해서도 미르 재단에 대한 뭐 뇌물을 제공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선에 가려져 있었던 이제 그 최순실에 대해서 이제 또 뭐 그 뇌물을 제공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 심리할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시간을 오래 끌지 않기 위해서 내란 부분하고 그 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이다. 오늘 뭐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헌법하고 계엄법에 위반된 위헌 위법의 계엄이다와 내란 혐의 요 두 가지만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심리할 내용이 작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한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충분히 심리를 끝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즘 소장님하고 헌법재판관 한 명이 이제 4월에 임기가 종료가 돼요. 하다가 그분들이 그만두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충원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그 임기가 종료되는 그 4월 중순 전까지는 이제 탄핵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시간을 넘겨 보려고 지금 뭐 온갖 시간 끌기를 하는데 중요한 이제 시간 끌기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관을 이제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죠. 6명의 헌법재판관만을 가지고도 심리는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6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만 탄핵 심판, 이제 탄핵에 이제 최종 인정하는 결정은 이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런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려면 6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되니까 약간 좀 불안한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9명을 다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그 헌법재판관들을 이제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3인, 행정부 쪽에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3인, 그다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이제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직무대안이 한덕수 직무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뭐 임명 권한이 없다는 등, 뭐 임명하면 안 된다는 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 우려가 있어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12월 말에 진행될 그 헌법재판관 이제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이제 그 국회에서는 그 추천 의견을 이제 한덕수 직무대행한테 보낼 텐데 이제 한덕수 직무대행이 바로 그 3명의 헌법재판관을 구성하느냐 그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한덕수
정말 직무대행이 헌법재판 3명을 임명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건 노골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라는 의도를 내비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 아마 직무대행의 그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제 심각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예상하는 거는 뭐 그걸 한덕수 직무대행이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추천해야 될 몫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는 의미의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뭐 바로 임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변수는 있지만 그 헌법재판소 측에서 대통령 측이 심판을 지연시킬 거에 우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고 그리고 이 혐의에 관해서도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12월 4일 날 탄핵이 가결될 때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모였어요. 저도 이제 집회에 참석한 한 사람으로서 열기가 되게 뜨겁구나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저와 비슷한 나이대거나 저보다 나이가 약간 더 많으신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재학 중인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도 그 규탄 선언문도 의결을 하고 또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집회에 참석했단 말이죠. 근데 왠지 이런 젊은 층들이 집회에 좀 많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좀 응원봉을 사용한다든지 좀 최신 가요를 튼다든지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좀 긍정적인 집회 문화라는 조금 새로운 문화가 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제 뭐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경험해 봤던 세대들은 이제 그 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거의 40대, 50대, 60대가 되신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한번 자기의 청년 시대에 한번 그 군사 독재 정권에 크게 저항을 해보고 또 실제로 그래서 독재 정권들을 우열을 겪었지만은 이제 결국 퇴진을 시키고 민주적인 이제 그런 공화정을 만들어내는 역사적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본인들의 정치의식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자리 잡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게 상당히 굉장히 이게 진보적인, 개혁적인, 민주적인 그런 의식들을 이제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세대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그런 역사적 경험이 없는 그 20대, 30대의 그런 큰 역사적 변화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대들이 과연 이제 그런 우리 민주주의, 공화정 이런 거를 수호하는 그런 민주 시민으로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거를 많이 해결해 준 그런 의문들을 해결해 준 게 이번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30에 이제 뭐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다 그러는데 뭐 저는 뭐 남성들도 많이 참여했던 것 같고 또 여론조사도 해보면 뭐 그 2030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제 그 뭐 탄핵에 대한 지지라든가 이런 의식들은 이제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2030 여성들이 광장에 많이 나온 거죠. 나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모아내는 그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 욕구 뭐 이런 것들은 뭐 과거 그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이 그 어떤 그 시대 변화에 대한 그 세상을 개혁하는 거에 대한 열망 못지않게 뭐 큰 열망들을 보여줬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 표출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구호도 보니까는 이제 그 4050 세대들은 뭐 탄핵하자, 탄핵하라 이렇게 꼭 4자구호를 외치는데 이제 그 2030 오신 분들은 그냥 탄핵해, 탄핵해 이렇게 3자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네. 예. 또 새로운 세대들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적 경험을 쌓아 나가는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분들이 또 뭐 40대, 50대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 그 20대, 30대 때 경험했던 큰 그 역사적 변화의 경험들은 그분들이 어떤 민주적 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역사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아주 그런 것들을 좀 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인데요. 그것도 불법 비상계엄입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직접 또 45년 전 그 비상계엄을 겪으셨고 지금 현재 이 불법 비상계엄에서 우리 세대들이 대처하는 그 방식하고 전에 우리 선배님 세대들이 45년 전 비상계엄 때 대처했던 그런 방식하고는 아예 완전히 확연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들과
707 특수부대가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부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707 특수부대 여단장도 양심선언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울면서 자기 부대원들에 대한 어떤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 고도의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진심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빠른 뭐 1분, 뭐 2분 이런 사이에 장악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군인들도 소극적으로 했고 또 어떤 군인은 후퇴하면서 물러가면서 죄송하다 뭐 한 4번, 5번을 또 말을 하고 또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계엄 때 군인들하고 지금 현재 군인들하고도 이 사상이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부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이제 국회 들어가실 때도 높은 담에 서서 경찰들이 막고 있는데 거기 뛰어내리면은 경찰들 다칠까 봐서 좁은 사이로 이제 이렇게 어렵게 내려가다 보니까 다리도 까지시고 또 허리도 다치시고 하셨는데 그런 그때 또 들었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저희도 뭐 국회에서 이제 비상대기를 또 하루 정도 하긴 했지만 국회의원님은 굉장히 또 2주간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숙식을 하시면서 계속 비상대기를 하셨는데 그때 어떠한 생각들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1980년에 그때 이제 비상계엄을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그때 광주에서 이제 그거에 저항하는 이제 광주 시민들이 광주 민주항쟁을 했고 이게 이제 참혹한 이제 유혈 사태가 되고 많은 분이 죽었죠. 네, 그런 걸 이제 한번 본 거잖아요. 보고 그 뒤에 이제 그걸 계속 뭐 영상이나 전해 들은 얘기, 책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했고 그때 그런 이제 그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엄청난 유혈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독재를 했던 사람들을 뭐 그 재판에서도 단죄를 하고 나중엔 사면을 하긴 했지만 또 역사적으로도 단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역사 바로서기를 우리가 그래도 어렵게 해냈던 것들이 또 다른 그런 유혈 사태, 다시 또 독재로의 회기들을 막을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또 경험을 해본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예전에도 뭐 대공분실 이런 데 잡혀가서 뭐 한 달간 뭐 갇혀가지고 조사를 받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담을 넘을 때는 이제 넘어가다 또 이제 잡히면은 그런 또 참혹한 상황을 거쳐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고문도 당하셨어요? 예, 뭐 그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아마 다 이제 뭐 군복 입혀놓고 이제 아마 계속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조사를 하려고 그럴 거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비장한 각오로 이제 넘었는데 그런 우리 역사적 경험들을 그 과거의 불법적인 계엄을 통한 이제 내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내란죄로 단죄를 하고 그 수괴들인 전두환 뭐 노태우들을 뭐 사형 무기 뭐 엄단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계속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내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시를 받아가지고 수행하러 들어온 계엄군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광주에서 벌였던 그런 참혹한 유혈 사태를 일으키는 그런 내란의 어떤 실행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극도로 꺼리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들이 다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앞에서 보좌관들, 시민들이 막으니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국회에 들어가는 거에 시간을 질질 끌었고 장갑차를 뭐 시민들이 막아가지고 못 간 측면도 있겠지만 뭐 장갑차 안에 있었던 군인들도 시민들을 뭐 총으로 쏘고 뭐 그냥 그 장갑차로 짓밟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분명히 우리 군인들의 의식들도 달라졌고 우리 또 시민들도 이 그런 광주와 같은 그런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저 장갑차가 국회로 못 가게 막아야 된다 그래서 다 몸으로 막고 국회를 에워싸고 그래서 계엄군이 못 들어가게 막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란이 실패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어설프게 준비해서 그 내란이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1980년에 광주 비상계엄으로 일어났던 그 내란에 저항했던 그 광주 민주항쟁의 경험, 그때 봤던 참혹한 유혈 사태와 그때의 어떤 민주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역사적으로 공유하고 그때 내란을 일으켰던 자들에 대해서 엄단을 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했었기 때문에 그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런 의식 때문에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했고, 특히 뭐 실탄을 사용하거나 그걸 막는 시민이나 뭐 국회 보좌관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뭐 이런 부분들로 전혀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또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를 또 지켜주고, 그래서 또 국민들이 국회를 지켰기 때문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엄혹한 독재의 역사로 회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국민이 국회를 살리고 국회가 국민을 살렸던,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김남근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우리 성북구 또 지역에서 국회로 이제 이동하는 중에 사실은 그렇게 실감이 많이 나진 않았어요. 실감이 많이 나진 않았는데 이제 현장을 도착하니까 뭐 장갑차도 있고 헬기도 뜨고 특수부대도 막 진입하고 그래서 전시가 준하는 상황이구나라는 좀 위기감을 좀 느끼기도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다 뭉쳐가지고 장갑차도 와가지고 군인 경찰하고도 또 이렇게 싸우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동작구의 나경원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민주당 당원들이 국회를 다 둘러싸고 있어서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그날 국회까지 달려오신 분들이 다 민주당 당원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또 과거에 그런 군사 독재 정권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서 만일 다시 독재로 돌아간다는 거는 우리 역사가 얼마나 참혹하게 될 것인가, 그런 우려 때문에 오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고요. 너무 역사의식이 없으신 거지, 나경원 의원이. 예. 나경원 의원도 아마 이제 그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인데, 그때 많은 대학을 다니던 동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너무 역사의식이 없다, 안타깝다,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경찰이 봉쇄를 해서 못 들어갔지, 시민들이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담장으로 올려주고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또 이런 엄혹한 시기에 이런 또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또 그런 말을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좀 안타깝고, 너무 또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역사적 시기를 거쳐왔던 분으로서는 좀 너무 역사의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뭐 그 12.3 내란 사태하고 그다음에 12월 14일 날 이제 탄핵 가결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제 탄핵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걸 한번 전망을 좀 토론해 봤습니다. 약간 좀 비장한 것 같기도 하고 울컥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구나. 아마 뒤에 있는 세대들이 이 내란 사태를 막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를 평가할 때는 그래도 그 앞서서의 어떤 역사적 경험들을 잘 살려서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또 뿌듯한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역사적인 격변기, 정치적 격변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좀 이런 격변의 시기인 만큼 오늘 우리 김남근 TV 이 시사 프로그램도 조금 더 많이 당겨가지고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